자, 이 준비된 동영상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동영상 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현실의 세상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세상 말고 사이버 세상에서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이버 세상에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활동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또 규제들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결국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은 제일 큰 특징은 현실 공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벽들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지하철에 오다 보면은 다들 자기 스마트폰에 보고 있죠. 가상 공간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바로 그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지금 서울 어느 지점에 지하철역에서 올린 글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전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또 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현실 세계와의 이제 차이점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규율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크게 사실상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대량의 정보가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또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또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가 굉장히 이제 커졌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세계인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 가상 세계, 온라인, 이 사이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단 이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복면 시위에서 봤듯이 이제 익명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의 신원을 가리고 이제 표현하는 그와 같은 이제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익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하기 싫으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이런 벌어지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은 결국 이 신원을 가리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자유로움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신원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무책임,
작성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들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요즘 쓰는 말로 이제 독해지는 거죠. 말이 독해져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단순히 뭐 감정적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뭐 인격을 침해하고 또 타인이 공개하기 싫은 사생활이 공개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명을 강제하는 거죠. 실명을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의 그 실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조치뿐만 아니라 뭐 가명이나 뭐 이런 그런 닉네임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IP를 추적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뭐 이제 그거는 그 실명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좁은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실명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떤 전자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넓은 의미의 다 이제 실명제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드러내도록 강제한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몇 가지 주제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개인 정보를 이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게 되면 표현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사생활, 개인이 이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들 중에서도 이제 개인 정보, 자신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단순히 이름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는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익명 표현을 허용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충분히 실현이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게 뭐 꼭 뭐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나를 드러내고지 않고 어쨌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단순히 부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일종의 익명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은 어쨌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좀 더 자유롭게 폭넓게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약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익명 실명인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위축 내지는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글을 써서 올려도 되는가를 스스로 이제 검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제 만든 사람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이제 법이 인터넷 이 게시판을 이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국가가 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실명의 공개 내지는 신원의 확인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를 이제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실명을 쓰게 되면 책임감이 강화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타인을 이제 고려하는 그러한 글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우리 법에는 이런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한다라든지 또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든지 또 타인을 모욕한다라든지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하는 그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기존의 법률 조항인 그런 그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터넷상에 이제 익명으로 올려진 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과연 이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완전 익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추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면은 결국은 가해자는 있는데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결국 이제 피해만 남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사전적으로 실명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진실 씨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제 각종의 그런 악플들이 달리는 경우에는 뭐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이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명예나 그런 사생활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예 사전적으로 그런 표현 자체를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서 결국 실명제로 쓰게 하는 것이 그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익명이든 실명이든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물론 이제 익명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과연 이제 실명으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보다는 어쨌든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터넷 실명제가 없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만약에 표현의 그런 양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위축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입장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허용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게시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거법에 보면은 이 선거와 관련된 그 이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판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글들을 올릴 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실명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결정에서는 이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결국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원을 강제로 공개하고 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의 어떤 이런 그 개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표출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소위 이제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 닉네임을 가진 그 블로거가 이제 글들을 올리면서 발생했던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거죠. 허위사실 유포죄. 즉 인터넷상에서 어떤 글을 올려서 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결국 이 허위 사실로서 공익에 해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익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그 형법에는 이런 명예를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있고 또 이 정보통신망법상에서 말하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에 나오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상에서 말하는 또 허위사실에 의한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제 법률들이 있는데 이 전기통신기본법상에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허위 사실이 뭐냐, 도대체 허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과연 이게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믿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또 그 명제들도 많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수 있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도대체 이 진실과 거짓,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그런 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익에 해악을 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공익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규정하게 되면은 결국 명백하게 내가 진실인 것만 말해야 되니까 물론 명백하게 허위인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그런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이제 강화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허위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처벌하게 되면은 표현자의 입장에서는 표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진실일까 허위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그 표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이제 위축 효과와 아까 말했던 이제 자기 검열의 효과가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에서는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특별히 이제 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그럴 경우에도 뭐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하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인터넷상에 표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유통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다,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에게 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실 공간에서 진실인지 허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결국 자연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분점이 사실은 모호하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뭐 전체적인 주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주장을 했을 때 그 10개의 주장 중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이 있으면 과연 그 전체의 주장을 다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의 맥락을 봐서 뭐 10개의 주장 중에 한두 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그건 전체적으로 이거는 진실이었다라고 과연 그런 평가를 내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단이 대단히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공익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공익이 뭐냐도 중요하고 막연하게 어떤 공익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표현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표현하는 사람과 그 표현이 공익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공익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칫, 그러니까 원래 유죄라고 하는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죠. 유죄라고 하는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데 결국 공익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 공익에 대한 해악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사용이 되면 검사는 이제 상당히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증명을 하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 표현이 공익에 해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공익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도 여기 이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재에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허위와 진실의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욕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 상관없이 타인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욕을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모욕죄를 적용하게 되죠. 모욕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고죄라고 하는 것이죠.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친고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처벌하지 않기를 피해자가 원하면 벌할 수 없는 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죠. 그러니까 결국은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벌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친고죄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버 모욕죄를 규정하자라고 하는 입장은 뭐냐면 바로 친고죄가 아니라 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해서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범죄로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현실 공간에서 타인에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사이버상에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누구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순식간에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전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착안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이제 그런 그 사망한 그 최진실 배우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거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규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친고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모욕죄인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로 해서 일단 고소가 없어도 이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일단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벌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그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이 법적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식으로 규율하자. 사이버상의 모욕은 규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여기에서도 결국 자유로운 어떤 표현을 주장하는 측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명예가 이제 부딪히게 되죠. 명예나 인격이.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이제 욕설이나 비방,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패러디라고 하는 게 있죠. 패러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패러디 수준의 그런 건 우리가 뭐 해악, 풍자 이런 식은 우리가 충분히 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이제 명예 또는 그런 인격에 훼손을 가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인 간에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도. 그래서 뭐 명예를 훼손한다라든지 모욕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냥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그런 문제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벌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심지어 이제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사이버 모욕죄까지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고민은 방금 얘기했듯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니까 뭐 사이버 모욕죄는 물론이고 그냥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이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있는 그런 관점이 고려가 된다라면 굳이 이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까지 도입해서 처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모욕죄하고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처벌을 한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에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했는데 굳이 모욕죄까지도 명예훼손죄와 같이 이런 처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독립되어 있지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된 이유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통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 그냥 현실 세계에서의 모욕이냐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이냐가 사실은 뭐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규율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따로 사이버상의 모욕죄를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주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바로 이제 인터넷 실명죄 그리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 그다음에 이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인터넷 공간, 이 가상의 공간들이 확장이 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범죄를 규정하고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다른 방식의 어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면 시위를 얘기하면서 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익명 표현이라고 하는 것, 사이버상에서의 익명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필요한가?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진 존재, 뭐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굳이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인간은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좀 사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좀 그런 과한 표현을 하게 된다. 책임감을 넘어서는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를 이제 실시해야 된다. 어떨까요? 뭐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는 스스로 굳이 나를 뭐 실명을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통제가 될 수 있다. 아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익명을 보장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뭐 사악한 악마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나요? 우리 남학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자신을 가렸을 때도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남을까요? 경제학과 이길종입니다. 익명으로 표현할 때랑 실명으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그 표현의 정도나 표현에 대한 거리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표현의 정도가 강해지고 더욱 솔직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점 때문에 익명과 실명의 표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게 꼭 그 좋은 건가요? 나쁜 점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익명의 표현에 순기능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을 보장해야 된다. 예. 솔직한 표현. 우리 여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익명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이제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익명의 자유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역기능이 오히려 순기능을 초과한다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그 인터넷 그런 기술로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뭐 정보를
정보를 이용해서 뭐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작용을 봤을 때 오히려 실명제를 사용하는 게 실명제를 사용해서 각 개인들이 표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선별해서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게 더욱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찾아내기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익명의 자유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익명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는 인터넷상에서는 너무 많은 세대들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아직 완전한 성인으로서 보기는 아직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익명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면에서도 충분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익명이 가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고 또 청소년, 미성년자 이 경우에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성년자만 실명제로 할까요? 아니요, 전체적인 실명제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정치적인 사이트에서 그냥 성인들 뭐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에 익명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청소년들이 하는 사이트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오면은 익명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규모의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게시판을 만들었을 때 같은 그 학교에 재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다. 그랬을 때 익명으로 해도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고등학교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을 해도 돼? 그게 학업적인 사이트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기준으로 그러면 실명제와 익명제를 구분해야 된다. 그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기준으로 이쪽도 이렇게 와 볼까요? 네.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앞에 분과 같이 그러니까 익명의 표현으로서 얻는 실이 이득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실명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익명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그것의 순기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인터넷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표현을 하는 그 이득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익명으로 지금처럼 계속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은 표현이 너무 과격하거나 정말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표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 동의하에 익명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완전한 의미의 익명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뒤져서 나올 거면은 그건 익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공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되.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게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앞쪽으로 우리 와서. 네, 저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익명 표현의 장점이나 순기능은 예컨대 여론 형성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그 정부든 아니면은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실명 표현으로 하자고 할 만큼 익명 표현에서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 부분은 그 익명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무분별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욕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전면적인 실명제로 간다는 거는 앞서 말한 익명의 어떤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이고 근데 예컨대 이 댓글 제도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댓글 제도는 배풀 제도잖아요. 배풀이라는 뭐 그런 거가 있잖아요. 예컨대
그 네티즌들이 자기들이 댓글을 쓰고 나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댓글이 말 같은 말이다. 어떤 댓글은 저 댓글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다운시키고 업시키고 이러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 질서처럼 이렇게 좋은 댓글 혹은 말이 되는 댓글이 더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댓글을 볼 때는 그런 배풀들을 유의 깊게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여론이거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예컨대 그 어떤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진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쓴 댓글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방금 뒷분이 말씀하셨던 그 언제든지 실명 전환으로 가능한 댓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댓글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에 대한 안 보일 때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그런 순기능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면서 어떤 그 제도를 비판하면서도 자기 어떤 실명이 보장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집행될 거라고 의심을 할까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완벽한 익명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강의 한 학기 끝나면 이제 강의 평가 하잖아요. 거기 이제 익명으로 주관식 문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관식 문제.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이름을 밝혔을 때보다는 분명히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는 이따위 강의가 다 있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강의 절대 개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막 그 강의자에게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막 쓰잖아요. 근데 좀 약간 절제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익명제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익명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아까 두 사람이 또 손들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자꾸 못 오네. 거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그러면 네. 저는 임명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지는 책임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기타 외의 것에 대한 자신의 신상이나 이런 것이 공개됨에 따라 책임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익명성이 보장되더라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요즘 댓글 같은 거 보면 땡땡땡 아이디 니 잘못됐어 이렇게 그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좀 과장된 얘기 같고요. 또 분명 그 집단 정화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폐쇄적인 사이트가 아닌 이상 어떤 공개적인 사이트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교류가 되면서 무슨 의견이 잘못됐고 무슨 의견이 더 옳은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나 아니면 잘못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서 충분히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익명성보다는 그 실명제를 통해서 아직 이성에 갖추지 못한 그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터넷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도 역시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실명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책임의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에 의한 비판 정도네요. 결국 잘못된 주장에 대한 타인의 비판 그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물어지는 걸까요? 그 비판이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면대면으로 할 때는 충분히 그 비난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맞대지 않고 아이디로서만 비판을 하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댓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있어서 무슨 책임감을 강조하는 여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적으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두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자기정화.
꼭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사상의 시장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그게 뭐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예, 기호학과 김동균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일단 익명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특성상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나이나 직업 뭐 이런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데서 익명성은 이제 보장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자정작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토론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많은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이트마다 이제 다 특색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나 이런 사이트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 방침의 규제가 이제 그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각자 서로 자정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DC 사이트도 가보고 그다음 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도 가보는데 이제 규제가 강력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댓글 같은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규제에 어긋난 댓글로 이제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뒤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규정에 위반되었으니까 뭐 댓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운영진 분들 뭐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정작용이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DC 인사이드나 이제 일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정작용 기능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뭐 고인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개인을 심각하게 모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각 개개인을 잡기 위해 실명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서버 유지를 하기 위해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위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트 위주로 해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트만 규제를 하자. 거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예. 네, 저는 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찬성하는 입장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누리는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유를 누릴 줄만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결과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는 상처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윤호 그에 대한 안티카페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10살짜리 어린애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발랄하게 행동하는 게 그냥 보기 싫다고 그렇게 안티카페를 만들어서 익명의 사람들이 마구 이렇게 그 어린아이에게 악플을 다는 걸 보면서 그 애는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욕을 벌써부터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자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한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악플들을 마구 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와 페이스북을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면 페이스북은 어느 정도 자신의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말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는 댓글을 달고 어느 정도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댓글을 달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큰 범위가 너무나 넓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끌리는 대로 그냥 말을 막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는 이유는 좀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돼가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사이버전이 날로 이렇게 많이 노골화되고 있고 이렇게 점점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익명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쪽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아이디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정치적 그런 한국을 뒤흔드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런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언젠가 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보가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 또 심지어 이제 그 분단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실명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좋아요. 어쨌든 뭐 익명제, 실명제 일단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익명이 됐든 실명이 됐든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진실된 말을 표현하면 되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 조작된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뭐 모르고 하는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허위 사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기본적으로 진실과 허위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특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공익에 해악이 된다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다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쓰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헷갈리는데도 글을 쓰나요? 어떤가요? 글을 쓸 때 어떤 태도로 쓰는지 궁금한데. 진실의 경우만 글을 쓰나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들 때 이건 진실이야라고 했을 때만 글을 사이버상에 올리게 되나요? 어떤지 모르겠네. 예,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최진실 씨 사건과 같이 뭔가 진실과 허위 사실이 분명하게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실이란 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무엇이 진실이냐,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딱 진실이다 아니라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진실이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되게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정치적으로도 뭔가 사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진실의 표현만 사용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래도 또 허위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 법학과 염규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진실과 허위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표현을 하기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그런 토대? 자신의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특히 정보적인 걸 진실과 허위가 사실 가장 극명하게 되는 게 정보에 대한 거잖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이제 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표현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검색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진실과 허위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검색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적인 그런 허위 사실 유포는 당연히 처벌돼야 하고 그런 검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허위 사실 유포도 사실 과실에 의해서 좀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처벌이란 게 혹시 다 형법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명예훼손이 그런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도덕적인 비난으로 가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처벌이라는 게 형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현할 때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내가 진실인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 봤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약에 주장을 해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뭐 형법이든 민법이든 뭔가 처벌을 해야 되겠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뭐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뭐 그것도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는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진실인지 허위인지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 많지 않나요? 허위 사실 그리고 그것이 뭐 개인에게 주는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회 전체에 주는 해악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많은 의견이 없는 것 같으네.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모욕죄인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모욕죄 내지는 이제 그와 유사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 감정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모호하죠.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또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조금 차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모욕은 좀 더 주관적인 모욕감을 느끼냐의 여부일 것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제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욕죄 자체가 굉장히 그 모욕감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얘기되는 것인데 이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모욕죄까지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주 대놓고 욕하는 거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욕하는 거하고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으면 처벌해야 될 것이고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욕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욕죄 자체를 문제가 있으니까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없애고 국가가 자꾸 나서서 그런 것까지 개인적인 그런 다툼까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가요? 모욕죄. 그것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상의 모욕. 그러니까 욕설이죠, 욕설. 그러니까 타인을 어쨌든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어떨까요? 우리 여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성지윤이고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자유를 철저히 유지를 하되 단 뭐 허위 사실의 유포나 명예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등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오프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의 다른 점을 철저히 좀 많이 연구를 거쳐서 그러한 차이에 기초한 차이에 기초한 다른 대우는 좀 허용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상의 모욕이 다른 거는 물론 모욕이라는 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과연 처벌이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만큼 모욕은 진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천지 차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욕설의 정도에 너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이버상의 모욕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든 거는 뭐 인터넷을 극단적으로 안 하는 분의 경우에는 자기만 모른 채로 전 세계에 자기에 대한 엄청난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사실이 자기만 모르고 전 세계인이 다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사실은 물론 이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 자유이고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만큼 솔직히 의식이 그에 맞게 아직 우리가 형성되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만큼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걸 찬성을 하는데요. 좀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익명의 자유가 철저히 유지하게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익명의 자유가 이 기술적 발전이 있기 전에는 사실 등장하기 힘들었던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거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좀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귀한 재화라는 측면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최근에 뭐 유럽에서 어떤 GPS 업체가
교통 경찰에게 자기 GPS 정보를 그러니까 뭐 이러한 사람이 이런 구간에서 빨리 다니는 경향이 있더라. 소위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정보를 통째로 제공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우리가 구글을 공짜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60만 원 정도를 구글에 내고 사용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미국의 AT&T라고 가장 큰 통신회사에서 아예 NSA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아예 그걸 거의 뭐 한 층을 그 부서로 사용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도 문제가 된 적도 있는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노다지 앞으로 가장 큰 경제적 자원이자 또 통제 수단을 권력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익명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존중을 하되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를 좀 더 거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욕감. 여러분들은 이 인터넷 사용 많이 안 하나 보죠? SNS 많이 안 하나 보죠? 어떤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 상에서 나한테 모욕적인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어떻던가요? 친구가 하는 말보다 더 모욕적으로 들렸나요? 아니면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들던가요? 어떤지 모르겠네. 중어중문학과 이혜란입니다. 저는 사이버 모욕죄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 욕을 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욕을 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우선 인터넷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 상에서 욕을 하는 거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 두 사이에서 어떤 욕이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뭐 집단대 뭐 나 이렇게 어떤 한정된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이 있는 데서 욕할 수도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이 범위 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인터넷상 같은 경우는 그 제한 범위를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넓고 이런 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 익명으로 돼 있는 상태였으면 더욱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학생들이 다 고파스를 사용하는데 고파스에서 내 욕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분명 고려대 학생 중에 누군가 나를 욕을 한 건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이러면은 고려대학교 학생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로그인해서 글을 쓰는 거. 다른 학교 학생 못 들어가고. 네, 인증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나는 고려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나의 욕을 했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그 사람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사이버 모욕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종의 뭐 집단 따돌림 같은 건가요? 이제 그렇게 누굴 느낄 하나 특정해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고파스에 그건 자세히 모르고 예를 들면 재수가 없다. 계속 재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오면 일종의 집단 따돌림 같은 것도 있나 보죠? 사이버상에?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못 들어가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혹시. 잘 모르겠어요. 고파스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넓게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안티 카페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 사회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고 있다는 건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거로 인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그 욕설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주장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 이걸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프라인상이면은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어떤 오해를 푼다거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잘 주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상 같은 경우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어느 집단에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차단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은 좀 더 무서울 수 있고 좀 더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도 있겠네요. 집단 따돌림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피해의 그 범위, 강도, 뭐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온라인상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르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읽어볼까요? 국어교육과 이한빛입니다. 저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그런 비난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정한 공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공간이 단순히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더 그 비난이나 공격성 댓글과 같은 것이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온라인이라고 해서 더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의 그런 공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비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더 좀 근거 없이 들리고 뭐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더 기분이 나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온라인보다 좀 더 가볍게 처벌이 가해진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은 실생활이나 온라인 안에서도 꼭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뭐 다른 방법으로 뭐 택배나 이런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뭐 비난이나 위해성인 그런 글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뭐 그런 장소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라든지 뭐 비난의 정도나 근거가 없고 근거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단순히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뭐 둘이 같이 앉아 있지만 한번 싸움을 붙여볼까요? 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반박해 볼래요? 옆에 지금 그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네. 모욕을 느낄 정도로 지금 비난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반박을 해보실래요? 어때요? 지금 별 차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르게 규율하려고 하느냐? 우선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이 어떤 타인으로 인해 상당히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근데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있다고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프라인상에서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좀 더 온라인상의 모욕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제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뭐 뒤에서 욕하는 게 더 무서운 거라 우리가 뒤에서 욕하는 걸 더 싫어하잖아요. 앞에서 욕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앞에서 욕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면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욕과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이 충분히 유사할 수 있고 물론 또 온라인 상에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친다면 온라인 상에서의 경우에는 그 모욕감이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훨씬 더 퍼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상에서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을 욕한 그 집단이나 개인 그리고 그 자신의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충분히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흑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옆에 한구분의 의견을 좀 도와드리자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제가 좀 온라인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최고의 그런 키보드를 잘 쓰는 학생들은 주로 중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빨리 사용한다고? 예. 네. 그리고 중학생들? 예. 중학생들이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중학생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예. 중학생에 대한 집단 모욕. 예, 집단. 이렇게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중학생들이 가장 무섭게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이 사람과의 예의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할 때 이렇게 수위를 지키지만 온라인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악마가 드러나는 악마가 나타나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받아봤어요? 중학생들한테? 저의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모니터 앞에서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한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게임 그만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학우분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온라인에서는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의 범절이 사라지니까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제재를 가한다는 생각이 생기면 좀 더 조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케이. 그러니까 온라인 다르다고 했죠. 우리 그 옆에 있는 여학생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나 뭐 하물며 연인 사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면은 쉽게 해결될 일을 꼭 이렇게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화를 내거나 또 그런 뭐 별거 아닌 문장이 이렇게 더 약간 모욕감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발언은 더 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말처럼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그런 집단 사고를 유발해서 개인의 합리적인 이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곧 명예훼손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로서 다스릴 수 있고 개인이 느끼는 모욕감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운 세계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온라인상에 나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고 뭔가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 나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과연 자정작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가 좀 개입해서 뭔가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제 이런 고민인데 어쨌든 인터넷 실명제와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사이버 모욕죄는 이제 새로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버 세계와 관련된 또 다양한 이런 권리들 내지는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